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집중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적이 없고 보좌관에 시킨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추경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의 협의로 결정난 사안이라며 강행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선심성 정책이라며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차 추경안 제출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선별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심의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으로부터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들어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이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정부의 4차 추경을 둘러싼 논란과 전국의 내관으로 떠오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중계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네, 나흘간의 일정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대정부 질문 오늘은 정치 분야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을 놓고 여당은 많은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옹호했고 야당은 특검 또 특수본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도현 기자입니다.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직 사병이 제기한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이 속속 허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추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때문에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직 사병도 허위로 드러나고 있고 이모 대령도 정확하게 허위로 드러나자 지금 발뺌하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천 건의 엄마 찬스 황제 휴가의 기사와 외압 없었다 정상 처리했다는 2건의 기사,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권을 쥔 추미애 장관을 향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특검이나 특수본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인 장관께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로 지금 수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러면은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겠다 승인 올리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승인하시겠습니까? 그 답변은 그때 가서 보시죠.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자신은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보좌관에게 시킨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진 사퇴 의사가 있냐는 야당 질문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추미애 장관은 오는 17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에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추 장관을 둘러싼 공방은 앞서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치 공세를 단호히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들이 불공정 바이러스의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질의들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처에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 특히 우려되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10월 3일 만약에 집회가 이루어지면 공권력 투입하시겠습니까? 이런 모임은 절대로 자제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방역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이동이 없으시도록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육 공백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문제에 정부의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족 돌봄 휴가를 연간 20일까지, 한부모 가정은 25일까지 확대하는 등 돌봄 정책을 강화했지만 그럼에도 아이 양육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고 있다며 더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국회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대책을 위한 4차 추경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국회가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건전성 우려에도 4차 추경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전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올리는 지렛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 지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추경 세부 사업에는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3조 8천억 원,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생계가 어려운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1조 4천억 원 등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같이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에 2차 긴급고용 안정금을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겐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 총리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전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등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정밀 심사가 필요하다며 특히 1조 원 가까운 혈세로 2만 원의 통신비를 보조하는 것은 의미 없는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반면 정부 여당은 통신비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 추경안 심사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해 통신비 2만 원 지원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빚내서 하는 추경인 만큼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국민 용돈처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일진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돈 주겠다는데도 그거 잘못됐습니다. 더 요긴한 데 쓰십시오 하는 뜻을 꼭 제대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당도 별 효과도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예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신 4차 추경의 취지를 살려 긴급 고용 안정자금에 더 투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리해고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긴급 고용 안전 자금으로 확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협의한 원안대로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시정연설을 통해 통신비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원격 교육과 비대면 사회활동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을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통신비 지원이 무의미하지 않다면서도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그냥 주나마나한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만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4차 추경안 심사에서는 지난 3차 추경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가 오늘부터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9개 관련 상임위 가운데 첫 심사를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804억 원이 증액 편성된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의 경우 지난 추경에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다며 면밀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을 보니까 인원 충원율은 지금 70%에 불과합니다. 예. 또 이 실질적으로 실집행액은 또 21.3%에 불과해요. 이 수십조가 되는 예산이 내려오니까 무슨 사업을 무슨 일자리를 해야 될지도 지금 개발하기 어려워요.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 4차 추경까지 하면서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니까 나중에 불용액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 수요는 충분히 있어 편성된 추경안은 모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불로 주는 월급이 지급하면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일자리 사업 지원을 대상자가 아니거나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회의에선 4차 추경안에 통신비 지원 예산이 포함된 데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고, 진 장관은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김동길, 강민지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헌재 결정 나기 전까지 후보 추천을 미루고 있는데, 야당이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강민지 기자, 오늘 보니까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를 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더 이상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교섭단체가 공수처당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 법 밖의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고요. 또 최장 50일 이내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 기한도 의무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야당 무력화라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총 7명 가운데 2명이 야당을 선임하고 총 6명이 찬성하도록 하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시기였는데, 이 개정안은 야당의 권한을 뺏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낼 것으로도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가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잠시 정회를 한 뒤 운영위원장실에서 짧게 만난 겁니다. 9월 정기국회 현안을 툭 터놓고 논의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던 건데요.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앞서 북한 인권재단과 특별감찰관 두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이후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약속하면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제안을 했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두고 함정이라고 비판을 했고, 청와대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 제안을 함정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결국 약속 이행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여야가 추천위원을 선정하면 바로 임명이 되지만 특별감찰관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본 건데요.
그래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해야 동시 처리라는 주장입니다. 특별감찰관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고위인사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돼 있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뽑히거나 임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핵심은 국민의힘이 추천하거나 동의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라는 새로운 조건인데요. 이는 공수처와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의미도 없다면서 동시 진행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경 논의와 공수처 임명 논의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앞선 주장처럼 양당 일괄 타결을 제안했고요. 주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민주당 목표였던 9월 내 공수처 출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정을 하더라도 뭐 당장 9월까지 어려워 보이죠. 네, 어린이를 성폭행해서 이제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조두순. 예,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동길 기자, 국회에서 이른바 조두순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두순의 출소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90일, 약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건데요. 그 조두순이 출소 후에 피해자의 집 근처 약 1km 정도 가까이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컸었죠. 민주당 그 이낙연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두순 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사건 이후 조두순 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거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네, 먼저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최근 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 또는 이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사망 시까지 이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가석방 불가능한 종신형이요? 네, 그냥 종신형인 거죠. 예. 네. 그 서영교 또 행정안전위원장도 발의를 했는데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의 경우에 형을 감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헌법 조항에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조두순은요, 지난 2008년에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고 과정에서 고령의 나이 또 알코올 중독 등 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점이 참작이 돼서 12년형으로 선고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 위원장이 이를 막아야 한다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헌법 개정안이고요. 또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도 이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피해 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나 학교로부터 지금은 이제 한 100m 이내 접근 금지인데 이 정 위원장이 발의하는 그 법안은 1km로 이제 확대를 시킨 겁니다. 접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또 야당 역시 이제 조두순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입니다. 아동 대상의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를 하면 이제 보호 수용 시설에 수용을 해서 이제 감독을 하자 그러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보호 수용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춘숙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야가 조두순 법 처리에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그러니까 12월 3일이죠. 정기국회 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범죄를 이제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는 게 이제 국내 법 체계상 맞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조두순과 같은 그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전자발찌에 대한 예방, 또 감독, 또 강화가 필수적인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어쨌든 간에 지금 실효성 문제라든가 다른 사각지대 문제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 개 나오고 있는 조두순 관련적인 법안들이 중복됐다기보다는 보완적인 법안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후에 이제 있었던 이제 법안들을
법을 이제 강화하자 이런 예, 얘기를 좀 이쪽 많이 분야 있습니다. 저쪽 분야 형법 분야 큰 틀로 보완하는 예. 그런 논의가 되고 있군요. 네, 이슈 분석 김동길,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금체불 논란을 빚던 이스타항공이 600여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과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이 이스타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국민과 회사 직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영, 최승재, 한무경 등 창업자 출신의 의원들도 이상직 의원이 모든 짐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와 선택근로 보완 문제를 올해 내 법제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까지 입법화되지 못해 행정조치로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의 금융지원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당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당의 외연 확장과 탈이념을 위해 당색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빨강색과 노랑, 파랑을 혼용한 안을 비상대책에 보고했다며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빨강색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파랑은 더불어민주당, 노랑은 정의당이 당색으로 쓰고 있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지방 보조금을 받아왔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하거나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기부, 증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추 장관 관련 엄호 발언들도 민심 악화로 이어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다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3.4%, 국민의힘 32.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4.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7%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2주 전 10%포인트 이상 벌어졌던 두 당의 격차는 4주 만에 다시 0.7%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기간에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이 커지면서 병역 이슈에 민감한 계층을 중심으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이 20대와 50대, 60, 70대 이상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아들 논란에 대해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은 핵심을 비켜간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추 장관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가 계속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주요 현안에 따라서 정당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 다음 주 민심의 향방을 나타내는 정당 지지도에선 과연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이번 주 국회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인데요. 이에 여당은 추 장관 관련 의혹 상당수가 사실 무근이라며 방탄 업무에 나선 반면 야당은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께서 아들 문제에 관한 심경과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입니다.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무장관이 불공정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이번 사태를 그냥 덮고 가려는 것은 국민은 무시해도 된다고 또는 국민을 이기겠다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여야 지도부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놓고 양보 없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추 장관 관련 논란을 언급했는데요.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가 많이 분명해졌지만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의 빠른 수사와 함께 야당이 정치 공세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하겠다며 정치권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추 장관을 거듭 질타하면서 법무부 장관 불공정의 최종 종착역은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추 장관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데요.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한 만큼 야당, 제1야당, 국민의힘 이제 공개 검증돼서 파상 공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을 계기로 이른바 추미애 정국이 분수령을 맞을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추미애 장관 그 답변하는 스타일은 많이 바뀌었대요. 지난번 7월 임시국회라든가 법사에서 했던 응답, 질의응답하고 상당히 다르게 친절하게 답을 한 것 같던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확인했던 내용이라든가 새롭게 느꼈던 어떤 점 있습니까? 태도는 조금 바뀐 것으로 봤지만 어쨌든 답변의 내용은 예상 그대로입니다. 즉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과 아들이 피해자라고 한 발언이 추 장관의 인식을 그대로 말해주는 핵심입니다. 능력 있는 아이를 군이 통역병 제비 복귀로 떨어뜨렸다든지 보좌관이 군의 휴가 현장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은 실언이라고 보기에도 매우 어려운 그런 궤변인데요. 출발부터 동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 말은 24년 전에 초선 당선자 신분일 때 추 장관이 외친 당찬 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의 자녀는 어땠습니까? 엄마의 보좌관이 있어서 출발선보다 멀찌감치 앞에 있었잖아요. 네. 국민은 이 같은 모순에 답하기를 바라는데 오늘의 추 장관의 답변은 역시나 실망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추미애 장관 답변 중에서 여당의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 주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적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무장관이 예하에 검찰총장을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 해도 국민들께는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설령 검찰총장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결국 상급자인 장관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추 장관은 본인의 협량과 능력 부족을 스스로 국민께 공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을 두고 이제 여야의 좀 이제 느낌이라든가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정부 쪽 총리라든가 또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야당 쪽에서는 특임 검사
또 특별수사본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당은 당장은 지금 받아들일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장악한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지는 의문이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별검사 임명이 최선이긴 합니다. 현재 그런데 정부 지금 직원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추 장관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추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남는 거고요. 따라서 특별검사 임명이 제일 최선이라고 보지만 180석 여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본회의 통과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수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 동부지검의 상황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추 장관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기피 또는 제척이 돼서 특별하게 다시 이제 특임이라든가 특수본을 만드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발표된 이제 여론조사 다시 또 1% 이내 0.7% 포인트까지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초접전이던데 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추미애 리스크가 작동한 결과죠. 자식 가진 부모나 청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겠습니까? 결국 뭐 지지율에 연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희 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편에서 일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국민께 다가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심지어 어느 조사에 역전까지 했었는데 바로 또 밀리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중간에 이제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께 진정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저희 당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오늘 윤 대변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정부 질의 오늘 첫날 이제 정치 분야죠. 정치 분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또 벌인 데 이어서 외교 통일안보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이제 뭔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남북 관계를 두고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이 가운데 4차 추경안을 두고 또 여야가 힘겨루기 하고 있어서 당분간 거센 이렇게 여야 간의 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오늘은 여당의 이제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죠. 또 외통위에서 또 마침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주 컨디션이 좋은가 봅니다 오늘. 예, 표정이 아주 좋으신 것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꺼냈었는데요. 일단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소속뿐만이 아니라 뭐 국민의 당의 이태규 의원 등등 상당히 강하게 비판적인 공세를 펼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질문 공세는 거세게였지만 실질 내용은 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재판 삼판 뭐 되풀이되는 거라 공회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야당이 뭐 강제 수사권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실 규명에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수단은 제약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을 보니까 좀 매우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 부실했다. 예, 답변이 아니고 질문을 묻는 뭐 포인트도 그렇고 제 생각은 좀 그랬습니다. 진전등이 별로 없었다. 새롭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언론에 나온 의혹을 재탕 삼탕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정치 공세로 의혹 부풀리기에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까 좀 앞서 이제 제가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 통화하는 걸 좀 들으셨겠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두고 이제 그쪽에서는 뭐 그대로 오늘도 확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제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뭐 그 종전에 답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입장이 계속 견지됐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승복감을 못 들겠지만 뭐 본인이 관여를 안 했다는데 뭐 그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결국 제3의 기관인 검찰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오늘 추 장관 아까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질의응답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 상당히 충실하달까 아니면 부드러워졌달까 조금 변화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전 비판에 대해서 좀 많이 성찰을 냈겠죠. 뭐 같은 당 저 여당 소속인 의원인 제가 봐도 너무 좀 드세게 좀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표출을 안 해도 되는데 좀 과잉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작용도 그런 점에 많아요. 대해서는 사실은 뭐 꼭 이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에 나와서 답변에 임하는 장관들은 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듣고 답변을 소상히 성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 못 묻겠다 하면서 특임 검사를 하거나 특별수사본부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추 장관은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해보고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임 검사는 그 훈령에 그러니까 대검 훈령에 근거한 제도인데 저 특임 검사의 운영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수사의 사건에 한해서만 또 뒷조항에 뭐 여지가 있는 게 좀 붙어 있던데요. 근데 물론 고칠 수는 있습니다. 뭐 특임 검사가 그 외에 사건도 다룰 수 있도록 하지만 현재의 훈령 전제하에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수사본부도 과연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때 과연 공정하게 제대로 했느냐라는 논란에서 또 헤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관계가 오히려 더 증폭돼서 사회적으로 더 오히려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법조인 출신이신데 야당이 보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피나 재척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까? 근데 동부지검이 사실은 한 8개월 가까이 사건을 지지부진하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척을 시키지 못한 건 이 사건은 뭐 그렇게 그다지 어려운 사건은 아니거든요. 사실 확인만 하면 될 사건인데 오래 끌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정 부분 불신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특임검사는 그 나름 또는 특별수사본부도 그 나름의 또 단점이 또 있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동부지검의 일단 수사의 결과를 보고 그다음이 미진하면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 장관이 검찰개혁 향후 계획과 함께 완수 의지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핵심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대국민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무적으로 해야 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다 박차를 가하고 또 공수처가 가동되게끔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이 완결되게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의 그 권한을 가능하면 민주적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게끔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데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속도를 내서 본연의 임무인 검찰 개혁에 좀 더 세련되고 유능하게 좀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전에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도 하셨죠? 당에서 검찰개혁특위위원장도 그러니까 당에서요. 보니까 오히려 법사위원장도 했고. 행정부에 가서 그거 담당했어도 괜찮을 뻔하셨네.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코로나19 관련 이제 질문도 써졌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4차 추경 또 긴급 재난 지원 관련해서는 야당도 상당히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통신비 2만 원 지원 가지고는 야당은 좀 성향을 따라서 조금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별적 지원 또 복지가 낫느냐 보편적 복지가 낫느냐라는 건 양론이 끝없는 그 평행선을 긋는 논쟁 아니겠습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 조합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했지만 이번 2차 재난 지원금에 있어서는 맞춤형 그 제일 좀 취약계층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또 핀셋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 선별적 지원이 필연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등등의 논란은 초래하는 거는 필연적인 결과이거든요. 있을 수 있겠죠. 예, 가능하면 이제 형평성의 논란을 피해가는 것이 그 최소 지혜로운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선별적 지원과는 좀 동떨어진 말하자면 통신비 13세 이상 2만 원 면제 이 건의 경우는 이제 맞지 않다라는 건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정부로서 하는 도리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논란이 거리가 돼서 사실 국회에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당정청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지만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수정될 여지는 있어 보이네요. 당연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없지만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에 나라비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재정 준칙 등 대책을 내놓을 전망인데 무늬만 재정 준칙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입장은 국가 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는 걸 규제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위정자들이 재정 지출을 함부로 써서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재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고 소극적입니다. 네.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 여력도 많고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에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매우 소극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그런 입장 현실적 조건을 볼 때 재정 준칙을 곧바로 도입할 경우 자칫 재정 운영에 가뜩이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재부에게 오히려 경직되게 운영할 수 있는 부정적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한 논쟁은 좀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논의해봐야 된다. 예.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이제 보통 이게 우리 칸막이가 가련막 옆에 있는데 네. 이상민이 돌아보면서 얘기하니까 둘이 가림막 놓고 지금 얘기하는 모양새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는 아니신데 이게 이제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뭐 투명막이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데 코로나 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이제 2주 후에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데 되게 정말 추석하고 이제 우리가 설 이때가 이제 1년 중 2개 명절인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지금 이제 이동 자제해달라는 요구가 나와 있는데 또 강제할 수 권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이제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의존해서 지금까지는 개인 방역 또 사회적 방역에 적극적으로 국민들께서 협조하셔서 상당 부분 효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추석에 많은 이동이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의 경우는 좀 장소 이동하지 말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좀 추석을 보내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방역 전문가들의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상황을 볼 때 그런 이동으로 인한 방역에 여러 가지 허술한 점이 생긴다고
명백히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동 제한 조치 같은 특별한 조치가 추석 전후로 해서 좀 있어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연휴 기간에 또 우려되는 사안이 있죠. 극우 세력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있죠. 네, 정부가 집회 강행 시에는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단체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진짜 그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국민의 생명 안전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직접적 위해를 주는 일부 아주 극우적인 그런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발휘를 해서 이에 대해서 원천적인 봉소에 해도 저는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일 이제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질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정보위에 북한 사정 보고하면서 김여정의 역할 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문제도 한번 다시 거론될 걸로 보고요.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금 대북 관계 문제에 대한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뭔가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를 위해서 교류 협력을 좀 더 한층 강화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가들과의 공조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말로는 참 쉽지만 사실은 미국, 중국, 일본 또 러시아 이런 국가를 포함하고 또 북한의 핵 문제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구축하고 또 교류 협력을 공고히 한다라는 그 목표가 쉬운 과정만은 아니나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위한 노력은 아주 간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겠다고 작은 교역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뭐 국제법적 그런 규제 제한 때문에 그것도 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좌초를 겪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도 설득해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도 내일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강 장관이 내일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건 우리나라 외교부가 명백히 잘못한 것이죠. 그 우리나라 공간에서 생긴 일이고 그것이 그 뉴질랜드의 그 해당자의 그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줬고 분명히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1개월 그 책임을 지금 감봉하는 그러한 징계 조치도 내렸거든요. 그런 거를 2년여 동안 사안이 정리가 덜 됐다라는 이유로 질질 끄는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격 운운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빨리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응당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국격을 지키고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외교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네, 의원님께서는 이번 국회에서도 일꾼의 면모를 초질감 보여주고 계신데요.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신 것도 앞으로 의정활동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5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정치의 문제점 결함이라고 미국같이 2년짜리면 10선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에 5선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인 정치의 부재를 다시 복원시켜서 여야가 아니든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 국정의 중심 모든 현안들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잘 녹여내는 그 역할을 좀 해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민 의원님 지금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의 논란에다가 코로나19 문제 또 대북 전략과 외교 문제까지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19도, 부산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가을 날씨답게 요즘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